2003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수업 사항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읽기 전에 먼저 문제를 읽어줘야겠죠. 자, 폴리아가 나옵니다. 자, 폴리아의 수학 문제 교육론의 관점에서 볼 때 교사가 이제 다은이에게 한 발문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판단하고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를 교사의 발문과 관련하여 냅니다. 발문과 관련하여 두 가지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폴리아의 문제,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을 보기 위해서 우리 이 파트에 있는 다른 학자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오나 보면 바로 칸토어가 나오고 폴리아가 나오죠. 자, 칸토어는 수학적 문제 해결에서 어떤 것이 유의미학습이다 라고 했나요? 자, 칸토어는 바로 수학적 구조 발견이 바로 유의미학습이라고 했죠. 자, 칸토어의 수학적 구조 발견을 하면 어떤 게 좋나요? 이 유의미학습의 장점은 나중에 그 문제를 재구성할 때도 훨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어떤 예시가 있냐면 뭐 1, 1, 2, 2, 뭐 3, 3, 4, 4. 자, 만약에 이런 숫자를 외워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뭐 1억 1,220, 30 뭐 이렇게 외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앞자리 두 개는 1 두 개야. 그 다음은 뒤에는 2가 두 개야. 그 다음은 3이 두 개야. 자, 이렇게 수학적 구조를 외워서 하면 나중에도 1이 두 개였지, 2가 두 개였지, 3이 두 개였지 이렇게 더 쉽게 외운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재구성이 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폴리아의 유의미 학습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폴리아의 유의미 학습은 바로 문제에 대한 어떤 것을 얻는 거다? 통찰을 얻는 게 바로 유의미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게 해주려면 교사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적절한 발문과 도우, 아니면 뭐 힌트. 힌트는 비고치키 용어로 뭐 스캐폴딩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줘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지문을 보고 우리는 이 칸토어는 그냥 알아본 거고 이제 그 폴리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문 보겠습니다. 자, 다은이는 다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는 200, 집까지 경찰서는 250, 집에서 학교 경찰서를 바라본 각도는 60. 이때 학교에서 경찰서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 교사가 다가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자,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지 볼까요? 지금 다은이한테 말했어요. 다은이한테 뭐를 말했나요? 자, 다은아, 제2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봤죠. 자,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교사가 봤을 때 다은이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리고 다은이는 교사의 이런 발문에 힘입어 문제를 어떻게 바로 쉽게 해결했다고 나옵니다. 쉽게 해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발문이죠. 이 발문이 바로 바람직한지 아닌지 판별을 해보도록 합시다. 칸토어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폴리아에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폴리아가 말하는 이 유의미 학습은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는 거여서 학생에게 발문 도움 힌트를 줘야 된다 했어요. 자, 근데 힌트 이런 거 줄 때 학생들이 그냥 바로 너무 결정적인 힌트나 아니면 지나치게 구체적인 발문 이렇게 주면 학생들이 못 풀게 되겠죠. 우리 문제 제기의 그 유용성에 대해서 볼 때 잘못된 문제 제기 파트를 배웠죠. 자, 잘못된 문제 제기는 뭐가 있었나요? 자, 바로 결정적 단서죠. 그리고 지나치게 구체적 발문. 이렇게 되면 학생은 어떻게 된다? 학생은 발문이 왜 그렇게 나온지 이해를 못하고 또 학생이 할 게 없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추후에 다른 문제 적용도 못한다 이런 말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다은이는 문제를 풀고 있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가와 다음과 같이 말했으니까. 자, 근데 이 말을 통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의 통찰을 얻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원래 폴리아의 유의미 학습이긴 하지만 문제를 쉽게 이렇게 해결했다고 보는 것을 토대로 우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별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직접적인 힌트를 줬다라고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 판단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별을 해주고 구체적인 이유를 발문과 관련하여 두 가지 서술해 보겠습니다. 자, 발문과 관련하니까 이 발문이 이제 내용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바로 교사는 바로 제2 코사인이었나요? 맞죠? 제2 코사인이라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함으로 이 다은이가 혼자 사고할 시간을 주지 않고 할 시간을 안 줬다고 합시다. 시간은 주지 않았다. 이는 아까 잘못된 문제 제기에서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학생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학생이 할 게 없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다른 문제 아니면 다른 문제 할 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서술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발문과 관련해 두 가지 서술이니까 이번에는 아까 말한 우리 두 가지를 말했었죠. 문제 제기의 그 잘못된 문제 제기, 그리고 결정적 단서와 지나치게 구체적 발문. 이번엔 구체적 발문을 사용해야겠죠. 제2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구체적인 발문으로 이것을 적용하면 이제 다은이는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으나 추후에 다른 이제 문제에서는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자, 3-2번 보겠습니다. 자, 고수학적 변환의 관점에서 위에 제시된 수업 상황을 20자 내외로 평가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학적 극단적 교수 현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게 있었냐면 바로 메타인지, 그리고 형식적 고착화, 그리고 토파즈 효과, 그리고 조르단 효과.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자, 메타인지는 뭐냐면 메타인지는 우리가 수업을 가르칠 때 공학 도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교수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교수 매체에 학생들이 더 관심이 쏠리는 거죠. 이걸 바로 이제 메타인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형식적 고착화라는 것은 교사가 지나치게 공식 같은 거에 의존해서 공식 가르치고 뭐 실세계에서 하지 않고 그냥 공식만 엄청 유도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지문이 있으면 형식적 고착화. 그리고 토파즈 효과란 뭔가요? 토파즈는 학생에게 지나치게 탈개인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알고 있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 수 있어. 즉, 어떤 거다? 힌트 같은 거를 엄청 제공해서 학생들의 탈개인화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르단 효과는 뭔가요? 학생의 사소한 행동을 보고 우리가 과대평가하는 거죠. 과대평가를 할게요. 너는 수학을 아는구나. 이렇게 과도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을 볼게요. 자, 아까 본 대로 다은이한테 제2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줌으로써 학생에게 힌트를 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제 적용됐던 교수학적 변화는 토파즈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자, 왜 토파즈 효과냐고 물어보면 교사는 다은이에게 제2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명백한 힌트를 제공했기 때문에 토파즈 효과가 적용됐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발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